경청. 상대는 당신의 입이 아니라 귀를 원한다. 나는 병사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문장이다. 이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 한 생애를 온전히 전쟁에 바쳐 자신을 불살은 이순신 장군이다. 자연스레 궁금증이 피어오른다. 구국의 영웅이 일반 병사들과 대적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상류층에서 유행했던 문화적 경향을 들여다봐야 한다. 당시 지식인의 일상은 서재에서 시작해 서재에서 마무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홍대용, 박지원, 정약용 등은 서재 이름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담았으며 그중 몇몇은 서재명을 자신의 호로 삼기도 했다. 당대 지식인들에게 서재는 또 하나의 세계였다. 충무공도 서재가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에 머무는 동안 운주당이라는 개인 집무실 겸 독서 공간을 이용했다. 본래 운주는 산가지, 즉 기륭화복을 점치는 나무로 된 도구를 움직인다는 뜻인데 당시 군인들 사이에서는 전장에 나가기 전에 전략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어떤 일을 독모했을까? 난중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한자어를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난중일기에는 유독 화, 의, 론 등의 한자가 자주 등장한다. 즉 이순신 장군은 참모진들과 자주 대화하고 의논하였으며 토론도 즐겨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운주당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이 있다. 매일 밤 건물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요즘으로 치면 24시간 운영하는 복합문화 공간인 셈인데 출입이 자유로웠으므로 중간급 간부는 물론이고 계급이 낮은 쫄병들도 자주 드나들었다. 의문은 계속된다. 이순신 장군은 왜 운주당의 출입 문턱을 낮추었을까? 1591년 이순신은 전라 좌수자로 임명돼 여수에 도착하자마자 전쟁 대비에 착수했다. 일본의 침략 야욕을 본능적으로 간파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눈에 보이는 적군은 칼을 휘둘러 상대할 수 있었으나 해안의 물길과 지형처럼 눈에 보이면서도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정보는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이순신 장군은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병사는 물론 종종 민간인까지 운주당으로 불러들였다.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현장에서는 어쩌면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을지도 모른다. 상상력을 발휘해봤으면 한다. 병사: 촛대바위 근처 해상은 물길이 세고 암초도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 그런가? 잘못 들어서면 큰일 나겠군. 주민: 그렇습니다. 뱃사람 여러 집어삼켰습니다. 운주당을 그득하게 채운 병사와 주민의 이야기들이 이순신 장군의 귀로 스며들어왔다. 이순신 장군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다음날 일찍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다. 이순신 장군은 아련한 바다 위로 가라앉는 무색의 햇살을 바라보며 물결의 무늬를 헤아렸고 파도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바다의 깊이와 암초의 위치를 해도에 기록했다. 손무는 손자병법 허실편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두 가지 요인을 언급했다. 승지형과 재승지형이다. 승지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세다. 무기체계와 부대의 규모 같은 것을 일컫는다. 재승지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다.
지휘관의 전술과 부대의 사기, 군사정보, 준비태세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경우에 따라 승지형보다 전쟁의 승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순신 장군은 재승지형에 능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운주당에서 부하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다라기보다 자신의 입이 아닌 귀를 내어주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용했으며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차분히 전쟁에 대비했으니 말이다. 경청을 통해 가다듬은 재승지형의 위력은 전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순신 장군은 해안의 물길과 지형을 완벽히 꿰뚫고 있었다. 덕분에 하객진 같은 전략을 창조적으로 펼쳐 적을 분쇄할 수 있었다. 수많은 전투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외선을 물리쳐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은 것도 어찌 보면 경청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 운주당은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를 연상케 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참모들은 수시로 오벌 오피스에 모여 국가적 사안을 논의한다. 회의 분위기는 자유롭고 수평적이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지 않으며 참모들은 소파에 걸터 앉아 스스럼 없이 의견을 개진한다. 오벌 오피스에서는 지도자의 말과 참모의 말이 부딪혀 뒤엉킨다. 경청과 치열한 토론으로 뒤엉킨 말들은 단호한 결정으로 태어난다. 한자를 파자해서 살펴보면 경청의 의미가 더 잘 와닿는다. 경은 사람을 향해 머리가 기울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한자로 상대방 앞으로 다가가 귀와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청을 풀이하면 더 심오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귀이, 임금왕, 열십, 눈목, 마음심으로 이루어진 형태다. 임금처럼 진득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의 마음마저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청은 듣는 일 가운데 가장 품격 있고 고차원적인 행위다. 우리가 타인의 음성을 듣는 행위는 큰 틀에서 보면 수동적 듣기와 능동적 듣기로 나뉜다. 경청은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가만히 청취하는 수동적 듣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인 다음 적절하게 반응하는 적극적 듣기에 해당한다. 경청은 말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과 말 사이에 배어있는 감정은 물론 상대의 목구멍까지 차오른 절박한 말까지 헤아리는 일이다. 맥락적 듣기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쯤에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소통면에서 이순신 장군의 품격과 정반대 행보를 보인 인물이 있다. 이순신의 뒤를 이어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이다. 원균은 부임하자마자 운주당 주변의 대나무 울타리를 둘러 참모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개방적 공간을 단숨에 폐쇄적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 경청하지 않는, 달리 말하면 불통하는 장소의 말로는 처참했다. 원균이 이끄는 수군은 정유재란 시기인 1597년 7월 칠천해전에서 왜군의 교란 작전에 말려 괴멸되다시피 했다. 원균은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어디 원균만 그러할까? 오늘날 우리 사회도 남의 말을 들어주는데 인색한 게 사실이다. 경청은 안중에도 없다. 말의 총량이 듣는 총량보다 적으면 다들 불안해한다. 말을 많이 해야 타인에게 인정받을 거라는 믿음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말을 적게 하면 공연히 손해보는 것 같은 박탈감에 시달린다. 일부 뇌공학 전문가들은 경청이 어려운 이유를 인간의 고등한 뇌 메커니즘에서 찾기도 한다.
언어권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1분 동안 대략 200단어까지 말할 수 있다. 반면 우리 뇌는 그보다 4배나 많은 800단어 정도를 받아들인다. 뇌의 능력을 4분의 1만 사용해도 상대의 말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굳이 타인의 말을 경청할 필요 자체를 못 느낀다는 얘기다. 우린 늘 상대로 안다고 여기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미미하지도 않다.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지체가 높고 귀한 존재다.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보기로 삼은 것이고 사람의 발이 네모난 것은 땅을 본받은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닮은 소우주다. 인간의 말은 작은 우주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러므로 들리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들리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다. 귓속을 파고드는 음성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포착해 본질을 읽어내야 한다. 상대방의 가슴에서 퍼올린 말을 귀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 책의 낱장을 넘기면서 곰곰 생각해 봤으면 한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본 적 있는지,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를 귀가 아닌 가슴에서 크게 증폭시켜 헤아려 본 적이 있는지,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만한 자신만의 운주당이 있는지, 삶은 유한하고 죽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앞에서 인간은 늘 무력하다. 다만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 덕분에 우리는 지독한 허탈감과 무력감 속에서도 각자의 삶을 이어나가는지 모른다. 여전히 많은 것이 가능하다.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가 닿으려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가슴 한구석에 작은 운주당을 세워봤으면 한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입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귀를 원하는지도 모른다. 공감. 당신의 아픔은 곧 내 아픔. 10여 년 전 사극 다모가 인기를 끌었다. 내 눈가와 귓가에서 희미하게 가물거리는 장면이 있다.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덤덤한 목소리로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말한다. 브라운관 너머에서 드라마를 들여다보면 시청자 중 상당수가 이 대목에서 탄성을 질렀다. 남자 주인공의 입술을 떠나 여자 주인공의 마음으로 들이닥친 이 짧은 문장에 상대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공감이고 소통이 아닐까?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상대가 느끼는 아픔을 느끼고 또 상대의 입장과 시선으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자세야말로 소통의 정수가 아닐는지. 공감은 한국인 특유의 정과 유사한 감정에 무늬를 지닌다. 사실 정은 영어로 번역하기 모호한 단어다. 애정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 어펙션으로 표현하면 정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잘려나간 것 같고, 애착이라는 뜻의 attachment로 바꾸면 어딘지 엇나간 느낌이 든다.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맛깔스러운 정서가 배어있는 까닭이다.
다만 공감과 동정은 결이 다른 감정이 아닐까 싶다. 10년 전쯤이다. 방송사 리포터가 자식과 떨어져 사는 어르신과 인터뷰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어르신이 입을 열자 구슬픈 배경음악이 흘렀다. 리포터는 인터뷰 도중 연신 쯧쯧쯧 혀를 차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면서 이제 어쩌시려고요? 참 불쌍하시네요. 등에 문장을 내던지며 안쓰럽게 바라봤다. 리포터의 말이 어르신에게 꽃으로 전해질 리 없었다. 어르신은 말을 멈췄다. 끝부분을 날카롭게 다듬은 언어의 창이 어르신의 자존심과 살아온 세월을 후벼 판 듯했다. 동정과 공감은 우리 마음속에서 전혀 다른 맥락의 생성 과정을 거친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감정이 마음속에 흐르는 것이 공감이라면, 남의 딱한 처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연민의 마음 한구석에 고이면 동정이라는 웅덩이가 된다. 웅덩이는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며 깊지 않다. 동정도 매한가지다. 누군가를 가엽게 여기는 감정에는 자칫 본인의 형편이 상대방보다 낫다는 얄팍한 판단이 스며들 수 있다. 그럴 경우 동정은 상대의 아픔을 달래기는커녕 골물대로 골문 상처에 소금을 끼얹는 것밖에 안 된다. 공감은 연민이나 측은지심보다 인과 가깝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은 사람 인에 두 이를 더해 만든 한자다. 여기에는 단순히 마음 씀씀이가 야박하지 않고 인자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다. 천지 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마음가짐 혹은 그러한 행위까지 내포한다. 그래서 일찍이 공자는 인을 인간이 지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간주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관계 속에서 인을 실천하면서 비로소 인간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인의 반대는 불인이다. 본초 강목과 동의보감 등 동양의학 서적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종종 등장한다. 신체 일부가 마비되면 불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타인과 정서적으로도 감정이 통하지 아니한다. 사람은 몸과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면 자신의 고통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아픔과 속사정을 짐작하거나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전방위적 지식인으로 불리는 한나 아렌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 메마른 가슴에 악이 깃들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에 참관하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했다.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을 체포해 수용소로 이송하는 일을 총괄한 책임자였다. 그러나 예루살렘 전범 재판정에선 아이히만은 의무를 준수했고 명령에 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의 변명에는 죄의식은커녕 고민의 흔적조차 묻어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한나 아렌트는 거악을 창안하는 것은 히틀러 같은 악인이지만 거악과 손을 잡거나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일갈했다.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학창시절 어느 서점에서 한나 아렌트의 책을 넘기다가 그녀의 주장이 지닌 무게가 너무 무거워 책 모서리를 쥔 채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다.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가 과장된 것일까? 그녀가 거창한 단어를 문장 곳곳에 집어넣어서 자신의 주장을 부풀린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녀의 말처럼 악은 인간의 내부에 잠입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우리의 윤리적 고민과 성찰을 방해한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내 행동과 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상황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제2, 제3의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공감과 무공감, 사유와 무사유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틈틈이 내면의 민낯을 성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겸상. 함께 온기를 나누는 자리. 국내 한 언론사 기자가 세계적 협상 전문가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물었다. 교수님,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나라입니다. 남북의 당국자가 만나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의 대답은 기자가 예상한 답변의 범주를 벗어났다. 글쎄요, 협상 실무자들이 점심을 자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기자가 되물었다. 네? 점심이요? 그렇습니다. 서로의 의도를 어림짐작하고 납득할 만한 제안을 건네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얘기를 먼저 주고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월드컵이나 스포츠 관련 화제거리가 좋겠군요. 20번쯤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또 서로 사적인 영역도 파악해야 해요. 그런 다음에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교수의 설명은 기자의 귓속에서 금방 사라지지 않고 한동안 머물렀다. 우리 사회의 온갖 이해와 욕망이 뒤얽힌 문제를 풀려면 당사자들이 식탁에 머리를 맞대고 밥 먹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기자는 생각했다. 석사와 박사 위에 밥사라는 학위가 존재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직이나 단체에서 동료를 위해 기꺼이 밥 한 끼 사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때로는 상식과 지식보다 밥을 먹는 행위인 회식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서 회식은 비생산적이고 획일적인 단합대회가 아니라 함께 밥을 먹으며 온기를 나눈 행위 자체를 의미할 것이다. 신문 정치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 중에 식사정치라는 것이 있다. 정치인의 식사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 섭취 행위가 아니다. 그들에게 식사는 나름의 정치적 목적과 의미를 겨냥해 힘껏 쏘아 올리는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 모든 정치는 밥상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나도는 배경이기도 하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정치적 고비마다 비장의 보검을 꺼내듯 식사정치 카드를 뽑아들었다. 2013년 3월 공화당과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서로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렸다. 예산안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 12명을 백악관 인근 호텔로 초대했다. 폭설로 인한 교통 체증을 뚫고 거물급 정치인들이 집결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사 비용은 오바마 대통령이 사비를 털어 계산했다. 오바마는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계산서에 사인했다. 전국은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호텔을 나서는 의원들의 입가에는 봄 햇살을 닮은 웃음기가 돌았다. 식사 자리에서 전설적인 대화가 오갔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식사 정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태도는 물론 장소와 방법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메신저가 곧 메시지라는 말을 곧잘 한다.
상대방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메시지를 전하는 당사자의 태도와 방법이 적절하면 메시지로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다. 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메시지 장소가 곧 메시지라고 부연하고 싶다. 메시지와 그것을 전하는 장소는 밥과 밥 공기의 관계와 유사하다. 밥맛을 결정하는 것은 밥을 구성하는 쌀과 물만이 아니다. 어떤 용기에 밥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빛을 튕겨낼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느냐, 은은한 백색 바탕에 화려한 꽃무늬가 새겨진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밥맛이 달라진다. 그릇도 분명 맛을 낸다. 메시지도 이와 비슷하다. 메시지의 내용 못지않게 그것을 표현하는 공간과 시간적 배경 또한 메시지의 전달력과 설득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더욱이 동아시아처럼 공동체 구성원끼리 공유하는 배경이 비교적 강한 문화에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동일한 시간과 상황을 함께하고 있다는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토양 위에서 대화의 꽃이 쉬이 피어난다. 특히 겸상은 관계의 문을 여는 중요한 관문이다. 식탁을 마주하고 반찬을 권하거나 집어 건네면서 우리는 일상의 고단함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온기를 느낀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어뜨린다. 식사 자리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혼재하는 공간이자 시간이다. 인생의 중대사 상당수가 식탁 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혼을 앞둔 시점에는 한식점에서 상견례를 해야 하고, 기업과 개인은 밥 먹는 자리에서 화해를 모색하거나 갈등을 조정한다. 타인과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 복잡한 인간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자리가 바로 식사인 것이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길, 앞 좌석에서 중년 여성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듯했다. 엄마야,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어서 챙겨 먹어라.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런 대화를 엿들으면 그 의미가 너무나 맑고 소중해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여백 가지 마음에 오롯이 새기고 싶다. 먹다의 함의가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식사 자리에서 무수히 많은 것을 입에 우겨 넣으며 살아간다. 밥만 먹는 게 아니다. 커피도 먹고 술도 먹고 욕도 먹고 어느새 나이도 먹는다. 그러므로 먹다라는 동사와 가장 가까운 말은 살다일 것이며, 자식이 밥을 먹었는지 궁금하다는 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 부모들이 시도 때도 없이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밥 먹었냐? 하고 물어보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하는 게 아닐까 싶다. 김지아 시인은 밥은 하늘입니다 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갈라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언젠가 밥 한번 먹자는 말을 하며 전화를 끄는 상대가 있다면 당장 전화기를 들어 다시 약속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 혹시 아는가? 얼굴을 마주하고 반찬을 권하는 순간 세상살이에 지친 고단함이 봄날 눈 녹듯이 사라지고 식사 자리가 단순히 끼니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